검푸른 대서양의 파도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로 끊임없이 부딪히며 하얀 포마를 일으키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과거 유럽 전역을 뒤흔들었던 대포 소리의 묵직한 잔향처럼 들려왔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세인트 헬레나 섬의 가장 높은 언덕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며 자신이 처한 현실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거대한 운명의 장난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때 알프스를 넘으며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버렸던 그였지만, 이제 그에게 허락된 영토는 고자케아 둘레가 몇 킬로미터에 불과한 이 황량하고 습기찬 화산섬뿐이라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 고립된 섬은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서쪽으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 지도상에서도 찾기 힘든 망망대해의 작은 점에 불과했으며, 영국이 그를 가두기 위해 선택한 천연의 감옥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낡은 군복에 옷깃을 여미며 차가운 무역풍을 맞았는데, 이 바람은 그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습기와 함께 지독한 외로움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복했던 광활한 대륙과 화려했던 파리의 튤르리 궁전을 떠올려 보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오직 감시병들의 붉은 제복과 삭막한 바위들 뿐이라는 현실에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머물고 있는 롱우드 저택은 이름만 저택일 뿐, 실제로는 가축 축사를 개조한 것에 불과할 정도로 형편없고 누추하여 전직 황제가 기거하기에는 모욕적인 장소였습니다. 지붕은 툭하면 빗물이 새어들어와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고, 벽지 뒤에서는 쥐들이 밤낮없이 긁어대는 소리가 들려와 나폴레옹의 예민한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침실에서 그는 종종 기침을 하며 잠에서 깨어났고, 그때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적들이 의도한 서서히 진행되는 암살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영국 정부는 나폴레옹을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해 허드슨 로우라는 인물을 총독으로 임명했는데, 그는 의심이 많고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자였습니다. 로우 총독은 나폴레옹이 혹시라도 섬을 탈출할까봐 병적으로 집착하며 감시의 눈길을 단 한순간도 거두지 않았고, 사소한 일거수일투족까지 보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러한 로우의 태도에서 영국의 두려움을 읽어냈으며, 자신이 여전히 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라는 사실에서 역설적인 위안을 얻기도 했으나, 동시에 굴욕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가장 큰 갈등은 호칭 문제에서 비롯되었는데, 로우 총독은 영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 그를 황제가 아닌 보나파르트 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나폴레옹이 이룩한 제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그를 단지 반란군 수계 정도로 격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한 처사였기에, 나폴레옹은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행원들에게 황실의 예법을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하며, 비좁고 냄새나는 롱우드의 식당에서도 마치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영국인들의 모욕에 침묵으로 저항했습니다. 나폴레옹의 하루는 지루함과의 처절한 싸움이었으며, 그는 아침마다 욕조에 몸을 담그고 책을 읽거나 과거의 전투를 복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종종 정원으로 나가 망원경으로 지나가는 배들을 관찰했는데, 그 배들이 싣고 가는 소식들이 자신과는 무관한 세상의 이야기라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때때로 수평선 너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포성은 그에게 워털루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고, 그는 자신이 그날 범했던 전술적 실수들을 끊임없이 되뇌며 괴로워했습니다. 롱우드 저택 주변에는 항상 무장한 보초들이 서 있었고, 그들은 정해진 구역 밖으로 나폴레옹이 나가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여 그의 산책조차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러한 감시 속에서도 가끔 말을 타고 질주하며 예전의 기분을 느껴보려 했지만, 곧 나타나는 경계선과 총을 든 병사들을 보며 말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갇힌 이 보이지 않는 감옥이 쇠창살로 된 감옥보다 더 잔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의 영혼과 자존심을 서서히 옥죄어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따라 유배지로 온 충성스러운 측근들인 베르트랑과 몽톨롱, 그리고 라스카즈 등은 나폴레옹에게 유일한 말벗이자 위로가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사회 안에서도 질투와 반목이 끊이지 않았고 나폴레옹은 때로는 황제로서 때로는 아버지로서 이들의 갈등을 중재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측근들이 보여주는 헌신에 감동하면서도 그들이 자신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생을 보며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고 이는 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세인트 헬레나의 기운은 변화무쌍하여 맑은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폭우를 쏟아붓고 짙은 안개가 순식간에 섬 전체를 집어삼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러한 날씨는 나폴레옹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그는 잦은 복통과 두통에 시달리며 침대에 눕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쇠약해져 가는 것을 느끼며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정신력 하나로 그 고통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우 총독이 직접 롱우드를 방문하여 나폴레옹의 승마 구역을 축소하겠다고 통보했을 때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로우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며 당신은 간수의 역할에 충실할 뿐 명예를 아는 군인은 아니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로우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돌아갔지만 그 후로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고 나폴레옹에게 전달되는 우편물에 대한 검열도 심해져 가족들의 소식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폴레옹이 가장 그리워한 것은 오스트리아에 있는 어린 아들 로마 왕이었는데 그는 아들의 초상화를 벽에 걸어두고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몰락으로 인해 겪게 될 운명을 걱정하며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가 전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절은 그에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인 고문을 가했으며 그는 점점 더 고독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영국 신문들은 나폴레옹을 평화를 위협하는 괴물로 묘사하며 그의 유배가 정당하다는 논조를 유지했고 로우 총독은 이러한 기사들을 의도적으로 나폴레옹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그러한 비난에 흔들리기보다는 자신이 유럽 역사에 남긴 발자취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며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패배자로서 잊혀지기보다는 순교자로서 기억되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로운 전쟁이란 칼과 대포가 아닌 펜과 언어로 싸우는 전쟁이었으며 그는 라스카즈에게 자신의 회고록을 구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이 겪어온 수많은 전투와 정치적 결정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자신의 행동이 프랑스와 유럽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음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구술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고 역사라는 법정에서 최후의 변론을 펼치고자 했으며 이는 그가 유배 생활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롱우드 저택이 어둠에 잠기면 나폴레옹은 촛불 아래서 지도를 펼쳐놓고 과거의 전장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상상의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마주코의 평원과 아우스터리츠의 태양을 떠올리며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고 승리의 환희에 젖어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촛불이 꺼지고 새벽이 밝아오면 다시금 차가운 현실이 그를 맞이했고 그는 또다시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하루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종종 식탁에서 측근들에게 영국인들의 요리가 형편없다고 불평하며 프랑스식 요리와 와인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식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키려는 마지막 자존심의 표현이었으며 그는 음식 하나에서도 타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물자가 부족하여 빵과 고기의 질이 떨어질 때면 그는 분노하기보다는 씁쓸한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의 겨울은 춥지는 않았지만 끈적거리는 습기가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고 나폴레옹은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며 다리를 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정원을 걸으며 시들어가는 꽃들을 보며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느꼈지만 결코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정원사에게 명령하여 새로운 꽃을 심게 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이 자라날 수 있음을 증명하려는 듯 정원 가꾸기에 열정을 쏟기도 했습니다. 허드슨 로우는 나폴레옹이 정원에서 일하는 모습조차 보고서에 기록하게 했는데 이는 그가 나폴레옹을 위험인물로 간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로우는 나폴레옹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그가 뿜어내는 아우라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묘한 관계는 두 사람 모두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서로가 존재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때때로 영어를 배우려고 시도했는데 이는 영국 신문을 직접 읽고 적들의 생각을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스카즈가 그의 영어 교사가 되어 수업을 진행했지만 나폴레옹의 성격이 급해 진도가 잘 나가지 않았고 발음 문제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면서도 이것이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천생 군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폭풍우가 몰아치며 롱우드의 창문이 덜컹거리고 나무들이 뽑혀나갈 듯이 흔들릴 때 나폴레옹은 창가에 서서 번개치는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실감하면서도 자신의 운명 또한 저 폭풍우처럼 격렬했음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폭풍 속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를 마치 신이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처럼 받아들이며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야망의 불씨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고립된 섬 생활이 길어질수록 나폴레옹의 사색은 더욱 깊어졌고 그는 종교와 철학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 측근들과 토론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교회의 권위보다는 개인의 양심과 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계몽주의적 사고관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지적 대화들은 단조로운 유배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적 유희였으며 그가 여전히 깨어있는 지성인임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이 죽은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는데 그는 유럽이 결국 하나의 거대한 연방체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복 전쟁이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전파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미래의 역사가들이 자신을 재평가해 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측근들에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여 롱우드의 보급품은 자주 끊겼고 나폴레옹은 대감이 부족해 자신이 아끼던 가구를 부수어 벽난로에 넣어야 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자신의 영광도 저렇게 한순간에 타오르다 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자문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제복을 입은 채 꼿꼿한 자세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의 바다새들이 절벽 위를 선회하며 울어댈 때 나폴레옹은 그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이 지옥 같은 섬을 탈출하여 프랑스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현실의 쇠사슬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는 그 새들을 보며 코르시카의 냄새를 떠올렸고 어머니의 품속 같았던 고향의 풍경을 그리워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폴레옹과 로우 총독의 싸움은 소모적인 신경전으로 변질되었는데 로우는 나폴레옹을 괴롭히기 위해 면담 요청을 거절하거나 방문객을 제한하는 등 유치한 보복을 일삼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러한 처사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로우를 더욱 안달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서의 심리전은 총성 없는 전쟁이었으며 나폴레옹은 이 전쟁에서도 결코 패배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폴레옹은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고 백지를 응시하며 자신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는 거대한 서사시를 깨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오직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첫 문장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패배자의 변명이 아닌 영웅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롱우드의 밤은 깊고 무거웠으며 나폴레옹은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창밖의 별들을 올려다보곤 했는데 그 별들은 마치 그가 잃어버린 제국의 영광처럼 아득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코르시카의 거친 바람 소리와 함께 쌉싸름한 마키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가난한 귀족 가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자랐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에게 깊은 상처이자 동시에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야망을 심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브리엔 군사학교에서의 생활은 고독 그 자체였으며 프랑스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동급생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소년 나폴레옹은 도서관 구석에 파묻혀 역사와 수학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로스와 카이사르의 영웅담을 읽으며 자신만의 제국을 꿈꾸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대신 병정놀이를 지휘하며 일찍부터 통솔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당시 그가 흘렸던 남모를 눈물과 분노는 훗날 유럽을 호령하는 거대한 에너지로 변모하게 될 씨앗이었으며 그는 그 시절에 처절했던 외로움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툴롱 포이전은 젊은 포병 장교 보나파르트의 천재성이 세상에 처음으로 드러난 무대였으며 그는 복잡한 지형과 적의 방어선을 꿰뚫어보는 독수리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관들의 무능함을 비웃듯 그는 과감하게 대포를 전진 배치하여 영국 함대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고 이 승리는 그를 단숨에 장군으로 승진시키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포연이 자욱한 전장에서 그가 느꼈던 전율과 병사들의 환호성은 그 어떤 음악보다 감미로웠으며 그는 전쟁이야말로 자신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탈리아 원정군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지만 나폴레옹은 그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평원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사기를 불어넣었고 기적같은 연승행진을 채랑히 이어갔습니다. 그는 적이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기동하고 병력을 한 지점에 집중시키는 전술을 구사하여 수적 열세를 극복했으며 이는 기존의 느린 전쟁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혁명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군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나폴레옹은 전장을 완벽하게 지배했고 그의 이름은 전 유럽의 공포와 경외의 대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나폴레옹의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파리에 있는 조제핀을 향해 있었으며 그는 틈만 나면 그녀에게 불타는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는 수만 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냉철한 사령관이었지만 사랑 앞에서는 질투심에 불타오르는 평범한 남자에 불과했고 그녀의 답장이 늦어질 때면 어린아이처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그를 더욱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인물로 만들었으며 그의 승리에 대한 갈망은 어쩌면 그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의 다른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집트 원정은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 문명에 대한 탐구이자 나폴레옹의 낭만적인 환상을 충족시키는 여정이었으며 그는 피라미드 아래서 4000년의 역사가 내려다보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비록 해전에서의 패배로 고립되었지만 그는 학자들을 대동하여 고대 문명을 연구하게 했고 이슬람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현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동방의 신비로운 분위기는 그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그는 자신이 마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예가 된 듯한 착각 속에서 새로운 제국의 청사진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그는 무능하고 부패한 총재, 정부에 실망한 민중들이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고 브린메르 18일의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혼란에 빠진 프랑스에 질서를 부여하고 혁명의 성과를 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는 등 국가 개조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군인을 넘어 탁월한 행정가이자 정치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계기였으며 프랑스 국민들은 질서를 가져온 그를 구국 영웅으로 추앙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거행된 대관식은 나폴레옹 인생의 정점이자 유럽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장면 중 하나였으며 그는 교황이 건네주는 왕관을 받아 스스로 자신의 머리에 썼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인민의 지지로 쟁취한 것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웅장한 오르간 소리와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그는 황제가 되었지만 그 화려한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기억에서 깨어나면 나폴레옹은 다시 세인트 헬레나의 칙칙한 식당에 앉아 있었고 촛불만이 흔들리는 가운데 측근들과의 저녁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유배자 신세였지만 식사 예절만큼은
튠르리 궁전과 똑같이 엄격하게 지키도록 요구했으며 남자들은 정복을 입고 여자들은 드레스를 갖춰 입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잃어버린 존엄성을 유지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으나 낡은 식기와 형편없는 음식은 그들의 몰락을 더욱 비참하게 부각시킬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나폴레옹은 라스카즈를 서재로 불러 자신의 회상록을 구술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과거의 사건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과 의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으킨 전쟁들이 영국의 끊임없는 도발과 구체제 왕조들의 적대감 때문이었다고 강변하며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받고자 했습니다. 라스카즈는 황제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펜을 빠르게 놀렸고 밤은 그들의 열띤 목소리와 함께 깊어갔습니다. 가끔 나폴레옹은 구술을 멈추고 허공을 응시하며 만약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라는 부질없는 가정에 사로잡히곤 했는데 특히 조제핀과의 이혼은 그에게 영원한 후회로 남았습니다. 그는 왕조의 안정을 위해 마리 루이즈와 재혼했지만 그것이 결국 오스트리아의 배신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하며 운명의 아이러니에 치를 떨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느꼈던 고독과 사랑하는 사람을 버려야 했던 비정함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세인트 헬레나의 밤하늘에 다시금 별들이 총총히 박히면 나폴레옹은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하며 운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는 비록 몸은 이 외딴 섬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정신과 업적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믿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그를 향해 으르렁거렸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꿈속에서 다시 한번 대군의 선두에 서서 진군 나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1805년 12월 2일 아우스터리츠의 태양이 짙은 안개를 뚫고 찬란하게 떠올랐을 때 나폴레옹은 프라첸 고지를 바라보며 완전 무결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자신의 치밀한 함정에 걸려들어 고지에서 내려오는 순간을 포착한 그는 마치 전장을 지휘하는 신이 된 듯한 전율을 느꼈으며 단 한 번의 신호로 적의 허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완벽하게 계산된 예술 작품과도 같았고 새 황제의 전투라 불린 이날의 압도적인 승리로 그는 유럽의 진정한 지배자로 등극했습니다. 승리의 취기는 너무나 달콤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오만이라는 치명적인 독배를 들이키는 것과 같아서 그는 더 이상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을 유럽 각국의 왕좌에 앉히며 대륙 전체를 마치 보나파르트 가문의 사유지처럼 다스리려 했고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대륙 봉쇄령이라는 무리한 경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지 못한 채 육지만을 통제하여 해양 제국을 고사시키려는 이 시도는 유럽 경제 전체를 질식시키는 자충수가 되었으며 동맹국들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시작된 스페인 전쟁은 나폴레옹 제국의 옆구리에 난 치료되지 않는 궤양처럼 끊임없이 피를 흘리게 만들며 국력을 소진시켰습니다. 정규전이 아닌 성난 민중들의 게릴라 저항에 직면한 프랑스 정예군은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지쳐갔고 그 잔혹함은 고야의 그림처럼 끔찍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나폴레옹은 스페인 문제를 가볍게 여겼으나 그것은 그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고 불패의 신화에 균열을 일으키는 전략적으로 뼈아픈 실수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1세가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영국과 교역을 재개하자 나폴레옹은 이를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배신으로 간주하고 무자비한 응징을 결심했습니다. 1812년 여름, 그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60만 대군을 이끌고 니멘 강을 건넜으며 그 위용은 마치 대지가 진동하고 강물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군복과 번쩍이는 무기 뒤에는 감당하기 힘든 보급선의 한계와 이질적인 다국적 군의 결속력,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으나 그는 이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나폴레옹과의 정면 승부를 교묘하게 피하고 내륙 깊숙이 후퇴하며 청야 전술을 펼쳤는데 이는 프랑스군을 끝없는 허기와 피로의 투시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러시아의 황량한 평원은 프랑스 병사들의 체력을 갉아먹었고 여름의 살인적인 폭염과 먼지는 전염병을 퍼뜨려 전투 한 번 없이 수만 명의 비전투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나폴레옹은 결정적인 한 방을 원했지만 적은 신기루처럼 계속해서 동쪽으로 사라졌고 그는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모스크바를 목전에 둔 보로디노에서 마침내 벌어진 전투는 전략적인 승리가 아닌 피바다를 이룬 끔찍한 사륙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루 동안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참혹한 소모전 끝에 러시아군은 물러갔지만 프랑스군 또한 재기불능에 가까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예전의 날카롭고 과감한 판단력을 잃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최정예 근위대 투입을 주저함으로써 적을 완전히 섬멸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폐허가 된 모스크바에 입성한 나폴레옹은 크렘린궁에서 차르의 항복 사절을 기다렸으나 그를 맞이한 것은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화마였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성스러운 도시에 스스로 불을 질러 침략자에게 잿더미 외에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여주었고 나폴레옹은 불타는 도시를 보며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에서 보급품은 구할 수 없었고 러시아의 잔혹한 겨울은 이미 문턱까지 다가와 있었지만 그는 미련 때문에 철수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10월 중순에 시작된 철수는 지옥 그 자체였으며 동장군이라 불리는 혹독한 러시아의 추위가 굶주린 폐잔병들을 덮쳤습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서 병사들은 동상으로 손발이 썩어 들어갔고 굶주림에 지쳐 죽은 말의 따뜻한 피를 마시고 고기를 뜯어먹으며 연명했습니다. 코사크 기병들은 늑대 떼처럼 측면에서 나타나 낙오자들을 사냥했고 한때 유럽을 호령했던 대육군은 눈 덮인 평원 위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인트 헬레나의 나폴레옹은 라스카즈에게 러시아 원정의 실패가 자신의 전략적 잘못이 아닌 예기치 못한 기후 때문이었다고 변명하듯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연이 나를 패배시켰다고 주장하며 모스크바의 화재와 이른 겨울이 아니었다면 승리는 자신의 것이었을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깊은 내면에서는 자신의 오만함이 인간의 한계를 넘었음을 인정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며 그 무거운 침묵 속에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지도 위에 떨리는 손가락을 짚어가며 베레지나 강도와 작전에서의 기적적인 탈출을 회상하며 자신의 천재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고 자위했습니다. 그는 비극적인 패배조차도 영웅적인 서사로 포장하려 노력했으며 병사들의 끔찍한 고통을 숭고한 희생으로 승화시켜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는 패배한 장군의 비겁한 변명이 아니라 후대에 남겨질 자신의 신화를 완성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롱우드의 벽난로 불꽃이 사그라들 때쯤 나폴레옹은 피로한 눈을 비비며 펜을 내려놓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불타는 모스크바의 잔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의 어둠 속에서 죽어간 병사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몸을 떨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들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를 여기서 멈추게 하지 않았고 엘바섬의 탈출이라는 또 다른 드라마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바섬에서의 탈출은 이성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도박사의 본능에 가까운 결정이었으며 나폴레옹은 단 1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프랑스 남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루이 18세가 보낸 토벌대와 마주쳤을 때 그는 호위병들에게 총을 내리게 하고 맨몸으로 그들 앞으로 걸어가 자신의 가슴을 열어보였습니다. 너희들의 황제를 쏘고 싶다면 쏴라라는 그의 외침에 병사들은 총을 버리고 눈물을 흘리며 황제 만세를 불렀고 이 기적같은 장면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정복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파리로 귀환한 나폴레옹은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지만 유럽의 군주들은 그를 평화의 파괴자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전쟁을 선포하여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절대 군주가 아닌 입헌군주로서의 면모를 보이려 노력하며 자유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으려 했지만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동맹군이 집결하기 전에 각계격파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를 전장으로 내몰았고 벨기에의 진흙탕 속에서 최후의 결전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815년 6월 18일 워털루의 아침은 전날 쏟아진 폭우로 인해 온 대지가 질척거리는 톡으로 변해 있었고
이는 포병을 중시하는 나폴레옹에게 치명적인 악재였습니다. 대포를 이동시키고 설치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공격 개시 시간이 정오 가까이 지연되었는데 이 몇 시간의 차이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젖은 땅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시계를 보았지만 그 사이 웰링턴은 방어선을 강화하고 프로이센군이 다가올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미셸 내원수는 기병대의 용맹함을 과신한 나머지 보병의 지원 없이 무모한 돌격을 감행하는 전술적 실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영국군은 견고한 방진을 구축하여 프랑스 기병들의 파상 공세를 막아냈고 나폴레옹은 멀리서 자신의 정예 기병들이 적의 총탄 앞에서 무의미하게 쓰러지는 것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장의 혼란 속에서 명령체계는 헝클어졌고 나폴레옹의 건강 악화로 인한 판단력 저하는 상황을 수습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루시의 지원군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동쪽 숲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것은 불꿰엠 허가 이끄는 프로이센군이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투입된 불패의 제국 근위대마저 영국군의 집중 포화에 밀려 퇴각하자 전선은 순식간에 공황 상태에 빠져 붕괴되었습니다. 근위대가 후퇴한다라는 비명 섞인 외침은 프랑스군의 사기를 꺾어 놓았고 나폴레옹은 자신의 운명이 다했음을 직감하며 창백한 얼굴로 전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의 낡은 소파에 앉아 나폴레옹은 그날의 전투를 수천 번도 넘게 복기하며 만약 비가 오지 않았다면 혹은 그루시가 제때 도착했다면 이라는 가정법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루시의 우유부단함과 내의 성급함을 탓하며 분노를 표출하다가도 결국 그 지휘관들을 임명한 것은 자신이었다는 사실에 고개를 떨구곤 했습니다. 워털루의 패배는 단순한 권력의 상실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올린 무적의 신화가 깨어지는 소리였기에 그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백일천하가 끝난 후 영국에 항복했을 때 그는 명예로운 망명을 기대했으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머나먼 세인트 헬레나로의 유배라는 가혹한 처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테미스토클레스처럼 적의 아궁이 곁에 앉기를 청했으나 영국 정부는 그를 범죄자 취급하며 세상의 끝으로 격리시켜버렸습니다. 노선벌랜드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그는 멀어지는 유럽 대륙을 바라보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완전히 끝났음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유배 생활이 길어지면서 나폴레옹의 강철 같았던 육체도 원인 모를 병마에 시달리며 급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위장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에 시달리며 그는 밤새 식은땀을 흘렸고 주치의 오미라는 이를 간염이나 위암으로 진단했지만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눅눅한 벽지에서 나오는 비소 중독이나 영국 정부의 독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진실은 롱우드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허드슨 로우 총독은 나폴레옹의 병세를 엄살이나 꾀병으로 치부하며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비인도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이 아픈 척을 하여 탈출 기회를 엿보거나 동정심을 유발하려 한다고 의심했으며 의사가 황제를 진찰하는 것조차 방해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로우의 편집증적인 의심은 나폴레옹의 병을 악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으며 두 사람 사이의 증오심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나폴레옹은 고통 속에서도 침대에 누워 몽톨롱에게 유언장을 받아 적게 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복수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평화와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또한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 부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용서한다는 내용을 담아 황제로서의 관용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가끔 그는 혼미한 정신 속에서 과거의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환각처럼 보곤 했는데 마준코의 평원과 피라미드 아래의 사막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헛손질을 하며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옛 전우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곁을 지키던 측근들은 쇠약해진 황제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에 고개를 돌렸고 방 안에는 죽음의 냄새가 짙게 배어들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이 죽으면 시신을 해부하여
위장병의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아들에게 알려주어 같은 병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죽음조차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그의 철저한 성격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는 썩어 없어지겠지만 자신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확신하며 다가오는 최후를 담담하게 준비했습니다. 밤새도록 거친 비바람이 롱우드의 지붕을 때리고 문틈으로 바람이 새어들어와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지만 나폴레옹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폭풍우가 자신을 데리러 온 전령이라고 생각하는 듯 창밖을 응시하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거인의 심장이 멈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역사의 한 장이 서서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1821년 5월 세인트 헬레나 섬에는 며칠째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며 하늘과 바다가 하나로 뒤엉킨 듯한 혼돈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한 시대의 거인을 떠나보내는 자연의 장엄한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롱우드 저택의 침실에서 나폴레옹은 고열과 통증으로 인한 혼수 상태 속에서 생의 마지막 전투를 치르고 있었으며 그의 숨소리는 밖에서 울부짖는 바람 소리와 기묘한 화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헐적으로 눈을 뜨고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보이지 않는 부관들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다급하게 지도를 찾는 실험을 하며 전장의 긴박함을 다시 체험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5월 5일 늦은 오후 폭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나폴레옹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이며 프랑스, 군대의 선두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는데 이는 그가 죽는 순간까지도 황제가 아닌 군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섬을 뒤흔들던 바람도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의 흐느낌만이 가득 찼습니다. 한때 전 유럽을 말발굽 아래 두었던 정복자는 그렇게 낡은 침대 위에서 고독하게 눈을 감았고 그의 얼굴에는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 듯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시신은 그가 생전에 산책하며 좋아했던 제라늄 계곡의 버드나무 아래 묻혔는데 묘비에는 그 어떤 이름도 새겨지지 않은 채 그저 여기 눕다라는 의미의 글귀도 없이 빈 돌판만이 놓여야 했습니다. 이는 황제라는 칭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영국 측과 장군으로 기록될 수는 없다는 프랑스 수행원들의 자존심 대결이 빚어낸 비극적인 타협이었습니다. 허드슨 로우 총독조차도 그의 죽음 앞에서는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하며 그는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진정한 승리는 그의 심장이 멈춘 직후부터 시작되었는데 라스카즈가 정리하여 출판한 세인트 헬레나의 회상록이 유럽 전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독재자가 아닌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우다 순교한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존재로 재탄생했고 낭만주의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과오보다는 그가 보여준 인간적인 고뇌와 영웅적인 서사에 열광했고 그는 무덤 속에서 펜 하나로 자신을 가두었던 영국과 보수적인 왕정체제의 통쾌한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840년 프랑스의 루이 필리프 왕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나폴레옹의 유해를 파리로 송환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재의 귀환이라 불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19년 만에 무덤이 열렸을 때 나폴레옹의 시신은 놀랍도록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는데 이를 본 옛 전우들은 황제가 단지 긴 잠을 자고 있는 것 같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프랑스 군함 벨풀호가 유해를 싣고 셰르브르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수십만 명의 환호성과 멈추지 않는 예포 소리였습니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서 앵발리드 돔까지 이어진 장례 행렬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축제에 가까웠으며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황제 만세를 외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된 옛 근위대 병사들이 낡은 군복을 입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구차를 호위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장엄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살아서는 유배자로서 고국을 떠났지만 죽어서는 신화가 되어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앵발리드의 황금도 말에 붉은색 규암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석관 속에 안치된 나폴레옹은 이제 영원한 휴식을 취하게 되었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법전은 현대 법체계의 기초가 되었고 그가 정비한 행정 시스템과 교육 제도는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 국가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는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는 메리토크라시를 정착시켜 봉건적인 신분 질서를 무너뜨렸으며 유럽인들에게 민족주의와 국가라는 개념을 각인시켰습니다. 물론 역사는 그를 단순히 영웅으로만 기억하지 않으며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전쟁광이자 언론을 탄압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 독재자라는 비판 또한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한계에 도전하는 인간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삶은 가능성의 극한을 보여준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적 지배의 전형을 보여주었으며 그의 그림자는 현대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여전히 거대한 벤치마크이자 넘어야 할 산으로 존재합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인물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집합체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상징이 되었으며 그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의 정점과 그 허무한 몰락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영광은 찰나이고 권력은 덧없지만 인간의 의지가 남긴 흔적은 시간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세인트 헬레나의 고독한 바위 위에서 그가 꿈꾸었던 세상은 미완으로 남았지만 그 꿈의 조각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흩어져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파리의 앵발리드를 찾는 방문객들은 웅장한 돔 아래 놓인 그의 석관을 내려다보며 각자 다른 생각에 잠기지만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는 모두가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지휘하고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끝없이 재해석되고 재생산되면서 영원한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역사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가장 강렬한 빛을 뿜어냈던 주연 배우였으며 그 막은 내렸지만 관객들의 박수 소리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고 롱우드 저택은 폐허가 되어 잡초만 무성해졌지만 그곳을 스쳐가는 바람에는 여전히 황제의 한숨이 섞여 있는 듯합니다. 대서양의 파도는 무심하게 절벽을 때리고 바다새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늘을 날지만 그 섬은 영원히 나폴레옹의 감옥으로 기억될 운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남십자성이 저 멀리 남쪽 하늘에서 차갑게 빛나고 바다는 그 옛날 황제가 바라보았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검푸른 심연을 드러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가지만 어떤 발자국은 너무나 깊어서 지워지지 않으며 어떤 목소리는 침묵 속에서 더욱 크게 울려 퍼지기도 합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써 내려간 작가이자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으며 이제 그 펜을 놓고 영원한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한 그는 결코 죽지 않은 것이며 그의 전설은 파도의 포말처럼 끊임없이 부서지면서도 다시 솟아오를 것입니다.